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영준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확률의 뜻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확률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뭐 살면서 확률 안 들어본 사람 없죠? 다 한 번씩은 들어봤을 것이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확률의 그 어떤 의미는 오늘 배울 의미와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첫 번째는 이제 진도에 들어가 있어서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좀 이거는 뭐 학문적인 이야기인데, 이 확률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없었던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지? 뭐 원시인들이 갑자기 확률을 막 이렇게 생각하고 그러지 않았을 거 아니야. 분명히 확률을 몰랐던 그런 시대가 있었을 텐데, 그런 그러나 자연 현상 속에서 확률은 분명히 존재를 했죠. 그지? 그런 존재하는 확률을 과연 수학자들이 어떠한 용어를 사용해서 이것들을 정의해 나가기 시작했는지가 이 확률의 뜻과 밀접한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이 단어를 굳이 이렇게 그 많은 내용에 걸쳐서 서술을 해놓은 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이과생이잖아요. 이과생은 이제 자연을 해석하는 사람들이지. 그럼 자연을 해석할 때 어떠한 관점에서 해석을 해내야 되는지를 한 번쯤 이 단어를 통해서 공부해봐라 라는 그런 차원에서 이런 단원들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러한 묘미를 보면서, 아, 야, 수학자들이 어떻게 이런 생각으로 확률을 정의하기 시작했을까? 이렇게 그 사람들의 그 마음을 떠올려 보면서 이 강의를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말은 거창하게 했지만 그 설명은 보잘것없을 것 같긴 한데요. 한번 가보도록 하죠. 생각열기부터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음, 이 테니스, 탁구, 배구 등의 경기에서는 경기를 시작하기 전에 동전 던지기로 서브권이나 원하는 코트 중 하나를 선택한다. 이렇게 심판이 동전 던지는 장면을 한 번쯤 생각해 보신 적? 본 적이 있죠. 그죠? 네, 동전 한번 던졌을 때 나오는 경우를 모두 말해보자. 아, 이거보다 쉬운 문제가 있나?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동전 던졌을 때, 그치? 앞면이 나오거나 뒷면이 나오거나 이렇게 두 가지 경우밖에 없죠. 이렇게 처리해. 꼭 이런 얘기 했더니 매년 이제 이런 학생들이 있어. 이렇게 했더니 선생님 틀리셨는데요. 앞으로 이렇게 쓰는 것도 있는데요. 이런 친구들이 있겠지. 그럼 이런 친구들한테는 뭐라고 얘기해야 돼? 그치, 뭐, 네 말이 맞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겠죠. 갑자기 이제 동전이 서버릴 수도 있잖아요. 어쨌든, 뭐, 이렇게 얘기하면 완벽하게, 됩니다. 다음 두 번째, 동전 던지기와 같이 결과가 우연에 의하여 결정되는 또 다른 실험을 말해보자. 우연에 의하여 결정된다고?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요? 그지? 우리 많이 던지는 주사위. 그지? 결과가 우연에 의하여 결정되는 거죠. 우연에 의하여 결정된다는 얘기는 첫 번째 1이 나왔다고 해가지고 두 번째 또 1이 나올 확률이 막 줄어들고 그러면 안 되겠지? 그지? 철저하게 우연이기 때문에 던지는 그 순간에도 뭐가 나올지 모르고 막 주사위가 돌아가고 있는 그 순간에도 뭐가 나올지 모르는 그 상황. 그 상황, 어떤 그 우연적인 상황이 계속되어야 된다라는 이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확률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 들어가기 전에 여러 가지 용어들이 나오는데요. 일단 주사위나 동전을 던지는 것 같이 동일한 조건 아래에서, 이 동일한 조건 아래에서가 방금 전에 제가 설명한 그 느낌이지. 뭐 주사위가 1이 나왔어. 그러면 갑자기 주사위가 좀 1이 나온 부분이 어떻게 좀 뭐 깎여 나가거나 뭐 달아가지고 이제 다음에 1이 나올 확률이 좀 더 올라간다든지 내려간다든지 이렇게 되지 않죠. 그래서 동일한 조건 아래에서 여러 번 반복할 수 있으며 한 번 던졌는데 주사위가 갑자기 파괴돼. 이런 일어날 수가 없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 번 반복할 수 있으며 그 결과가 우연에 의하여 결정되는 실험이나 관찰을 시행이라고 한다. 아, 여러 번 반복할 수 있고 그 결과가 우연에 의하여 나타나야 되는구나. 그럼 이제 뭐가 또 있습니까? 윷놀이 같은 것도 이제 어떤 그 실험이나 관찰 이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시행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지? 그 다음에 쭉 한번 또 읽어보면 이때 어떤 시행에서 나올 수 있는 모든 결과들의 집합을 표본 공간이라고 하며, 아, 그러면 동전을 한번 던졌을 때 나오는 모든 경우의 수를 우리가 다 썼잖아요. 요것들을 다 나열을 하면 뭐가 된다? 시작! 표본 공간이 된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할 것은 모든 결과들의 집합을 표본 공간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표본 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다? 시작! 집합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나온 용어들이 시행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나온 것이 표본 공간. 지금 두 가지 용어들에 대해서 학습을 하였습니다. 각각 무엇인지 얘기하실 수 있겠죠.
한번 얘기할 수 있는지 한번 스스로 체크를 하면서 계속 강의를 들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표본 공간의 부분 집합을 사건이라고 한다. 또 다른 용어들이 이제 나왔네. 사건. 그럼 이제 요것들을 배웠고 또 한 개의 원소로 이루어진 사건을 근원 사건이라고 그런다. 그럼 근원 사건까지 해가지고 한번 예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시만큼 여러분들의 이해를 도울 수 있는 것이 없으니까요. 일단은 시행은 그지 동일한 조건 아래서 여러 번 반복할 수 있고 우연에 의해 그 결과가 결정이 돼야 된다 그랬지. 그래서 주사위 한 개를 던지는 시행.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려면은 주사위 한 개를 한 번 던지는 시행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뭐 그거는 여러분들이 감안을 해서 좀 들어주시면 되고요. 표본 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집합이기 때문에 집합 기호를 통해서 나타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한 개 던지는 시행에서 나타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를 다 적어야 되니까요. 1, 2, 3, 4, 5, 6 이렇게 다 적어버리면 표본 공간이 된다는 사실을 아실 수 있고 이 표본 공간은 주로 S라고 나타낸다라고 했으니 S라고 이제 이름을 붙여주시면 되겠군요. 선생님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지. 그럼 이제 사건이라고 하는 것도 알아보실 수 있는데 사건은 뭐라 그랬어요? 뭐라 그랬어? 그치 여기 나와있지? 부분집합을 사건이라고 얘기한다라고 했으니까 이 친구들의 부분집합이 바로 사건이구나. 그럼 이제 사건을 좀 한번 이름을 붙여볼 건데 뭐라고 얘기해볼까? 홀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을 A라고 우리가 이름을 붙여버린다면 이 A라고 하는 것도 결국에 집합이기 때문에 집합기호를 이렇게 써주시고요. 홀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은 1하고 3하고 5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1, 3, 5 이렇게 해주시고 이렇게 괄호를 닫아주시면 이것이 바로 사건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근원 사건은 뭐라고 했나? 근원 사건 뭐라고 했어? 모르면 다시 살짝 컨닝을 해야지. 뭐야? 절대 제가 몰라서 컨닝을 한 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잘 모를까봐 한 개의 원소로 이루어진 사건을 근원 사건이라고 한다. 그럼 한 개의 원소로 이루어졌으니까 근원 사건들 한번 쭉 써봐. 뭐가 있어요? 그렇지. 1. 그 다음에 2. 아이고, 여기 컴마를 쓰면 안 되죠. 2.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까지? 그렇지. 6까지 딱 쓰면은 근원 사건을 모두 적은 것이 됩니다. 선생님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 그죠? 그래서 지금 배운 용어 4개에 대해서 살짝 예를 통해 학습을 해봤고요. 보기를 통해서 조금 더 한번 얘기를 해보면 한 개의 주사위를 던지는 시행에서 표본 공간 S는 그렇지 1, 2, 3, 4, 5, 6 아주 잘했어. 짝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을 A라고 하면 A는 2, 4, 6 그 다음에 근원 사건은 1, 2, 3, 4, 5, 6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지금 익숙한 게 나왔네? 이게 뭐야? 그치 벤 다이어그램이라고 우리가 배웠던 그 내용들이죠. 집합이라는 단원에서 우리가 배우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나오는 이 벤 다이어그램이 여기 괜히 나오지 않았겠지. 벤 다이어그램 확률 문제를 풀 때 아주 요긴하게 쓰일 내용들이기 때문에 이것들도 한 번쯤 잘 기억을 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뭐 이 정도로 학습을 하면 문제 뭐 여기서 강의를 끝내는 건 아니고요. 문제 1번 여러분들이 충분히 푸실 수 있으리라고 보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배운 내용들을 토대로 좀 더 학습을 해보면 표본공간 S 표본공간은 뭐야? 모든 거 다 모은 거 모든 경우의 수를 다 모은 S에 두 사건 AB가 있다. AB는 그치 표본공간 S의 부분집합을 의미하죠. 그래서 A 또는 B가 일어나는 사건을 A 합집합 B로 나타내고 라고 했어요. 이거 왜 그런 거야? 그러면은 A라는 사건과 B라는 사건 한번 또다시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S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아까 그 주사위 던지는 모양으로 생각을 해서 1, 2, 3, 4, 5, 6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요. 그러면 A라는 사건을 우리가 뭐라고 이름을 한번 붙여볼까? A는 이제 홀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이라고 이름을 붙여버리고요. 그 다음에 B라는 사건은 3 이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이야. 근데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게 A 또는 B가 일어난다는 얘기는 주사위를 지금 이걸 몇 번 던진 시행입니까?
표본 공간이 지금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다는 얘기는 주사위를 한 번 던진 시행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죠. 그지? 한 번 던졌을 때 A 또는 B가 일어나면 되니까 홀수이거나 홀수가 나오거나 또는 3 이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 잠깐만 조금만 뒤로. 이것도 파란색으로 쓰는 게 조금 더 좋겠죠? A 또는 B를 이렇게 우리가 나타낼 수 있겠지? 그러면 홀수 또는 3 이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은 부분집합이라고 했으니까 부분집합으로 한번 써보자고. 그럼 부분집합으로 쓰면 뭐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홀수 또는 3이어야 돼. 홀수 또는 3. 오케이. 3 이하. 홀수 또는 3 이하. 이 3 이하니까 2 들어가죠. 그 다음에 홀수 또는 3 이하. 그 다음에 3 이하는 이제 끝났지. 그럼 이제 홀수만 쓰면 되니까 5만 써버리면 게임 끝나네. 그런데 이 친구를 생각을 해보면 A라는 사건은 뭐 있었어? 홀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이니까 135잖아요. 135 이렇게 쓸 수 있고 3 이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은 1, 2, 3 이렇게 표현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 집합을 표현할 수 있는 아주 우리가 잘 배웠던 그런 기호가 있지 않습니까? A라는 집합과 B라는 집합을 어떻게 해버리면 돼요? 합집합을 처리해버리면 이 집합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지? 그래서 자연스럽게 A 또는 B가 일어나는 사건을 A 합집합 B로 나타낼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맞지? 마찬가지로 A 교집합 B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텐데요. A 교집합 B를 마구잡이로 쓰지 말고 일단은 위에 적었던 대로 파란색으로 먼저 A와 B가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을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시에 일어난다는 이야기는 홀수이면서 동시에 3 이하의 눈이 나오는 사건. 위에 건 똑같으니까 땡땡 할게요.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이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게 홀수이면서 3 이하라고? 그럼 홀수이면서 3 이하인 부분집합들을 모두 부분집합의 원소들을 모두 작성을 해본다면 홀수이면서 3 이하여야 돼. 홀수이면서 3 이하. 홀수이면서 3 이하. 그럼 2는 안 되지? 그럼 1하고 3밖에 안 되잖아. 그럼 이 집합을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은 가만 생각해 보니까 A와 B를 어떻게 하면 된다. 시작. 교집합하면 된다. 그래서 선생님 결국에 동시에라는 의미를 가졌더니 여기 교집합으로 연결이 되고요. 또는이라는 이름으로 처리를 했더니 합집합으로 연결이 되죠. 이거는 뭐 이제 집합을 할 때랑 약간 좀 비슷한 느낌. 특히 또는은 여러분들이 1학년 때 많이 봐왔던 수학적 용어일 겁니다. 그지? 그리고 이제 그 동시에라는 표현을 딱 보는 순간 저한테 이제 수업을 들었던 친구들은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죠. 어떻게 얘기할 수 있어야 돼? 아니 선생님 동시에 일어날 땐 곱하기로 연결해야 되는데요. 그렇지. 그래서 이 교집합이라는 기호랑 곱하기라는 기호랑 조금 연관이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합집합이잖아. 합집합은 뭐 하는 거야? 집합에서 더하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 더하는 거는 이제 곱의 법칙을 얘기했으니까 갑자기 무슨 법칙이 떠올라? 합의 법칙이 떠오르잖아요. 합의 법칙과 살짝은 연관이 있을 수 있겠구나라는 이제 그렇게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예상해 볼 수는 있지. 그죠? 그게 되는지 안 되는지는 이제 제가 수업을 진행하면서 알려드리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직접 알아보는 방법 그 두 가지가 있겠지. 뭐 어떻게든 여러분들 알게 되실 테니까요. 너무 크게 걱정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한번 이제 또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 특히 A 사건, B 사건 두 사건에 대해서 A와 B가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얘기는 결국에 겹치는 케이스가 하나도 없다라는 얘기잖아. 그럼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A와 B가 동시에 일어나는데 A라는 사건이 이제 짝수라는 사건이고 B라는 사건이 만약에 홀수라는 사건이었다면 A와 B는 절대 동시에 일어날 수 없는 패턴이잖아요. 그지? 이렇게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즉 교집합을 했을 때 원소가 하나도 없겠지. 짝수랑 홀수랑 어떻게 겹치는 게 있을 수 있겠어. 그지? 이럴 때 A와 B는 서로 배반이라고 하며 A와 B는 그냥 배반이 아니고 서로 배반인 거야. 그러니까 서로 배반이라는 얘기는 A가 B한테 배반이면 B도 A한테 배반이 된다는 얘기지. 그치? 서로 배반이라는 얘기예요. 그 두 사건을 서로 배반 사건이라 얘기했다. 배반 사건.
그래서 이 배반 사건하고 나중에 이제 그 여러분들 독립 사건하고 또 헷갈리거든. 그래서 이거를 좀 제가 잘 기억하게 만들기 위해서 저는 이렇게 조금 추가로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배반이라고 하는 거는 주로 언제 배반을 하지? 배반은 주로 이제 배반 많이 나오는 게 뭐야? 그 역사 드라마 이런 거 보면 배반 많이 나오잖아. 그럼 배반은 서로 공통된 게 있을 때 배반을 하는 거예요. 서로 뜻이 안 맞을 때 배반하는 거예요. 서로 뜻이 안 맞아. 그럼 배반을 한다는 얘기는 결국에 공통된 것이 없다라고 우리가 어, 그 이해하고 그렇게 좀 암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지? 이해를 통한 암기를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한번 설명을 해봤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그 현장 강의에서 좀 이제 학생들하고 좀 이제 호흡을 이렇게 좀 해가면서 이제 좀 하면 얼마나 재밌겠어. 근데 뭐 이제 지금 온라인 수업 이렇게 많이 이게 하다 보니까 이거 나름대로 되게 재밌어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나름대로 되게 재밌지 않습니까? 어떤 게 재밌어? 일단 온라인 강의를 틀고 이제 작업 표시줄로 내리잖아. 그치? 내린 다음에 이제 한 판 하면 또 게임 이제 끝나 있겠군. 뭐가? 온라인 수업. 이런 식으로 이제 온라인 수업 들으면 되겠어, 안 돼? 안 되죠. 그리고 이제 또 어떤 친구들은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 나는 이제 천재야. 그러면서 두 개의 강의를 동시에 들을 수 있어. 그러면 이제 컴퓨터로 온라인 수업을 딱 듣고 핸드폰으로 또 온라인 수업을 들어. 그럼 어떻게 돼요? 그치. 안 되지. 그거 다 뭐지? 걸려요. 그 온라인 클래스 보면은 부정수강 내역 해가지고 이제 그 오늘의 부정수강자 해가지고 딱 뜬단 말이야. 그럼 이제 담임선생님들이 딱 그걸 보고 있다가 아이고 귀엽냐 무슨 이제 저 같은 사람은 이제 지나가지만 이제 좀 이제 그 신경 쓰이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면 돼? 딱 전화해가지고 너 혹시 동시에 들었니? 그럼 이제 애들은 뭐라 그래? 선생님 저 그렇게 안 들었는데요? 이제 하면서 약간 식은땀을 흘리죠. 들킬 뻔했네. 그러면서 이제 사실 들킬 뻔했네가 아니라 들켰지만 담임선생님이 그냥 넘어가 주신 거겠죠?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라는 말씀 한번 좀 드려봤고요. 보기 문제 한번 보고 간단하게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용어들은 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한 개의 주사위를 던지는 시행에서 짝수의 눈이 나온 사건을 A, 그럼 O의 약수의 눈이 나온 사건을 B라고 하면, 그러면 짝수의 눈이 나온 사건을 A라고 했으니까 A의 원소 모두 다 쓰면 2, 4, 6 이렇게 되는 거지. 그리고 O의 약수의 눈이라고 했으니까 O의 약수는 1하고 5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A하고 B는 교집합을 했을 때 공집합이잖아요. 그래서 두 사건 A, B는 서로 배반 사건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리고 여사건 설명 안 했구나. 여사건 설명 한번 해보죠. 여사건은 여자가 남을 여자예요. 여자, 여가 뭐야? 남을 여. 이거는 이제 사실 여기서 설명을 듣는 것이 아니라 이제 뭐라 그래야 돼? 집합일 때 이미 설명을 했죠. 그래서 이제 A의 여집합에 기호인 A의 C가 뭐에서 왔다? 컴플리먼트에서 왔다라는 거. 컴플리먼트는 뭐야? 보충하다. 그치? 그래서 선생님 보충과 남는다라는 건 다른 의미인데요. 아니지. 이제 A의 여집합이라고 하는 것은 A한테 이마만큼을 보충해줘야지, A한테 이마만큼 보충해줘야지 전체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여집합과 보충집합은 똑같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물론 저한테 수업 안 들었던 친구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어쨌든, 그렇게 중요한 얘기는 아니었고요. 그래서 이제 A의 여집합, 이렇게 쓸 수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어떻게 볼 수 있다? 그렇지. 어떤 사건 A에 대해서 A가 일어나지 않는 사건. 그럼 A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얘기는 홀수가 일어나지 않으면 당연히 뭐밖에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짝수밖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짝수만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여집합의 개념으로 나타낼 수 있잖아. 그런 것들을 여사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건은 어차피 집합으로 바라보기로 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A의 여사건을 얘기해 주세요. 그럼 뭐라고 하면 되는 거야? 그냥 여집합 쓰면 되는 거야. 뭐 너무 쉽네. 그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문제 2번하고 3번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잘 해결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이제 여기서 한 가지만 좀 먼저가 아니라 얘기를 한번 하고 지나가면, 이거 드모르간의 법칙 혹시 기억나십니까? 여기서 여집합 이렇게 있으면 어떻게 되는가? 이 C가 다 이렇게 한 방 하나씩 딱 분배가 되는 그런 느낌이었지. 그래서 A한테도 C가 붙고 B한테도 C가 붙는데, 여기서 이제 가운데 기호한테 C가 붙으면 이 기호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거꾸로 이렇게 바뀌게 된다라는 말씀 한번 드렸었던 기억이 나고요. 그 다음에 A와 B하고 이제 여집합이 된다라고 생각하면, 그럼 이제 뭐가 되는 거야?
이게 또 한 번씩 딱 분배가 되면 A한테도 C가 묻고 B한테도 C가 묻는데 기호는 어떻게 된다? 반대로 이렇게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들을 활용해가지고 이런 문제들을 좀 한번 해결해 보실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집합이기 때문에 결국에 어떤 그 사건에서의 문제를 해결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집합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더 배우면 아시겠지만 이 확률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에 집합으로 정의가 되거든. 그래서 이제 집합의 어떤 성질들이 확률로 그대로 옮겨져 간다라는 생각도 한번 해볼 수 있겠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수학적 확률입니다. 수학적 확률. 드디어 이제 확률에 대해서 정리를 하는데요. 한 개의 주사위를 이라고 이제 얘기하고 있어요. 한 개의 주사위를 던지는 시행에서 나오는 눈의 수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예측할 수는 없지만 나오는 눈의 수는 1, 2, 3, 4, 5, 6 중에 하나이다. 이 1, 2, 3, 4, 5를 다 모은 거 표본 공간이라고 얘기하는 거 다들 아시죠? 따라서 각 면이 나올 가능성이 모두 같은 주사위라면 그지? 뭐 직육면체가 아니고 정육면체의 아주 그 정갈한 그런 주사위라면 각 눈의 수가 나올 가능성은 모두 6분의 1이라고 할 수 있다. 그지? 왜냐면 전체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가 6가지고 그 중에 이제 뭐 하나의 숫자가 나올 경우의 수가 한 가지잖아요. 그래서 그 이와 같이 어떤 시행에서 사건 A가 일어날 가능성을 수로 나타낸 것을 확률이라고 하며 이것을 기호로 PA와 같이 나타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 PA의 구성 성분을 살펴보면은 일단은 이거는 뭐야? 밑에 분모는 뭐가 들어가 있어요? 전체 사건의 경우의 수. 전체 사건의 경우의 수라고 얘기하지 말고 우리가 배운 용어를 한번 표현해 봅시다.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는가요? 그 표본 공간. 선생님 표본 공간 너무 어려운데. 아니야. 그냥 있는 거 다 쓴 거야. 표본 공간의 원소의 개수. 원소의 개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위에 나온 이 한 가지는 그지? 한 가지는 여기 1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4가 나올 확률, 5가 나올 확률 이렇게 숫자가 한 가지이기 때문에 1을 쓴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야? 특정 사건의 원소의 개수 이렇게 써주시면 6분의 1이 정확하게 써지지 않습니까? 그것을 바로 확률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사건 A가 일어날 가능성을 확률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A가 일어날 확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P는 당연히 probability의 약자겠죠. probability 확률. 그렇죠. 그래서 이와 같이 나타낸다. 일반적으로 어떤 시행에서 원소가 유한계인 표본 공간 S에 대해서 원소가 유한계인 원소가 무한계가 아니라 원소가 유한계인 표본 공간 S에 대해서 각 근원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이 모두 같은 정도로 기대될 때 야, 이 말 되게 어렵게 써놨다, 진짜. 각 근원 사건은 뭐야? 주사위에서 1, 2, 각 근원 사건들. 이런 각 근원 사건들이 나타날 가능성이 모두 같은 정도로 기대가 된다, 이거야. 그러면은, 그렇지. 주사위 던질 때 막 6이 나올 확률이 더 높고 막 이런 거 아니잖아요. 모두 같은 정도로 다 기대가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기대가 될 때, 그 사건 A가 일어날 확률 P의 1을, 야, 아주 잘 써놨네요. 그래서 뭐라고 해주면 되는 거야? 표본 공간 S의 원소의 개수분의 그 다음에 집합 A가 아니지 사건 A의 원소의 개수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사건의 집합이니까요. 이와 같이 정의하고 이것을 사건 A가 일어날 수학적 확률이라고 얘기한다. 여기서 이제 살짝 조금 더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 여기서 질문을 제가 해결해 드리지 않았는데요. 각 근원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이 모두 같은 정도로 기대가 된다라고 했잖아. 그럴 때 이렇게 정의한다라는 거야. 그럼 이제 뭐가 갑자기 궁금해져요? 갑자기 모두 같은 정도가 아닐 때는 그럼 어떻게 정의합니까? 라는 질문이 생기죠? 그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무슨 갑자기 무슨 개소리라고 그래서 개소리가 아니라 그런 것들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지? 그래야지 여러분들의 사고력이 굉장히 강력해질 수 있겠죠? 그래서 뭐 궁금한 사람들은 한번 좀 그런 것에 대해서 좀 한번 글쓰기라든지 그렇게 한번 고민을 해보시는 시간을 가져보시는 것도 추천드리겠습니다.
뭐 통계 쪽에 가고 싶은 학생들은 그렇게 해보시면 되겠지. 그래서 뭐 이거와 같이 정리하고 이것을 사건 A가 일어날 수학 정의 아가 했던 거잖아. 이제 예제 1번을 한번 해보면 돼요. 그럼 뭐야? 참기 주사위를 2번 던질 때 나오는 눈의 수의 합이 9일 확률을 구하시오. 그럼 뭐라고 얘기하는? 표본 공간 S를 먼저 구하는 거야. 표본 공간 S. 근데 이때는 한 개의 주사위를 몇 번 던진다 그래서 2번 던진다라고 했기 때문에 첫 번째 주사위와 두 번째 주사위가 나타나잖아요. 첫 번째 주사위가 1이 나오는 경우, 두 번째 주사위에 1이 나오는 경우, 그지? 그 다음에 첫 번째 주사위에 1이 나오는 경우, 두 번째 주사위에 2가 나오는 경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경우의 수가 굉장히 많겠죠? 1이 나오는 경우, 3이 나오는 경우 해가지고 쭉쭉쭉 나가고, 또 여기서 이제 계속 이어서 나가면 2가 나올 때, 그 다음에 1이 나오는 경우, 그 다음에 2가 나올 때 2가 나오는 경우, 그 다음에 또 2가 나올 때 3이 나오는 경우, 해가지고 쭉쭉쭉 나가고. 이렇게 해가지고 쭉쭉쭉 계속 나갈 수 있겠지. 그래서 총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이게 집합이 이렇게 닫혀 있을 텐데 원소의 개수가 몇 개 나올 것 같습니까? 원소의 개수. 왜? 원소의 개수를 왜 구해야 돼? 지금 사건이 나오는 눈의 수의 합이 9일 확률이잖아요. 나오는 눈의 수의 합이 9가 되는 사건은 1일 때는 안 나오잖아. 그러면 이제 적어도 3일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3일 때 6이 나오는 경우, 그 다음에 4일 때 5가 나오는 경우, 그 다음에 5일 때 4가 나오는 경우, 6일 때 3이 나오는 경우, 이게 4가지밖에 없잖아요. 그지? 그러면 우리가 이 사건을 지금 A라는 사건이라고 생각한다라고 했을 때 PA를 어떻게 구한다라고 했어요? 결국에 표본 공간 S의 원소의 개수 분의 어떤 특정 사건의 원소의 개수라고 얘기가 되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나오시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인 거야? 그치? 뭐 또 어떤 애들은 선생님 다 8가지인데 이러지 말고 이거는 주사위가 지금 쌍으로 나온 거니까 이 케이스가 돼야지 9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하나로 치는 거예요. 그래서 NA는 4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NS는 여기 나오는 거 총 몇 개지? 어떻게 하는 거야? 여기 1부터 해가지고 6까지 처리가 될 수 있고 맞지? 여기도 6,1까지 갈 수 있으니까 여기 6개, 여기 6개 해가지고 66에 36 이렇게 갈 수 있겠죠? 또는 어떻게 하면 돼? 우아하게 첫 번째 주사위가 나올 경우의 수 몇 가지야? 6가지. 일이 끝났나? 일이 안 끝났어. 왜? 두 번째 주사위 던져야지. 그지? 두 번째 주사위가 나올 확률도 경우의 수도 6가지니까 전체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6가지 해가지고 36가지가 되겠죠. 그래서 36가지가 나오는 걸 확인하실 수 있고요. 약분해 주시면 정답은 9분의 1 이렇게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맞죠? 예제 1번 깔끔하게 한번 풀어봤고요. 밑에 나오는 예제 4번이 문제 4번이 있는데 이것들도 여러분들이 차분하게 풀어보실 수 있겠죠. 이건 뭐 전체 사건 구한 다음에 그 다음에 특정 사건의 경우의 수만 구하면 되니까 이건 경우의 수 구하는 그런 문제로 갑자기 바뀌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7페이지 넘어가시죠. 예제 2번입니다. 예제 2번은 어느 축구 경기에서 승부차기로 승패를 가리게 되었다. 두 공격수 A하고 B를 포함한 11명의 축구 선수 중에서 이 A, B를 포함한 11명이 있는 거야. 그럼 이제 뭐 C도 있고 D도 있고 쭉쭉쭉 이렇게 있겠지. 그지? A하고 B가 포함된 총 몇 명? 11명이 있는 거죠. 11명이 있는데 11명 선수 중에서 승부차기를 할 5명의 선수를 임의로 선발할 때 두 공격수 A하고 B가 모두 뽑힐 확률을 구하시오. 그럼 이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그치? 전체 사건의 경우의 수 NS분의 특정 사건의 경우의 수 A하고 B가 모두 뽑히는 사건을 A하고 B가 모두 뽑히는 사건을 뭐라고 할까요? 그냥 A라고 A 나왔잖아. 응? C라고 할까요? C. 그럼 이제 C의 C의 원소의 개수 이렇게 쓰면 안 되지? C의 사건 C의 원소의 개수 이렇게 구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NS를 구할 건데 NS는 뭐야? 전체 경우의 수지. 전체 경우의 수는 또 어떤 애들? 선생님, 드디어 제가 아는 문제가 나왔는데요. 전체 경우의 수 11가지 이러면 큰일 납니다. 이게 아니라 승부차기 할 5명의 선수를 임의로 선발한다라고 했잖아. 그럼 선발하는 모든 케이스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까의 집합으로 따지면은 A, B, C, D, E 이렇게 뽑히는 경우의 수 하나 이런 식으로 그래서 A, B, D, E, F 이렇게 뽑히는 경우의 수 둘
해가지고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 경우의 수들이 총 몇 가지가 있는지를 물어보는 거잖아요. 이게 S잖아. 그럼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 경우의 수를 뭐로 쓰려면 이건 11가지가 아니라 뭐야? 그치? 11이 들어가긴 하죠. 전체 11명 중에 11명 중에 5명을 뽑는 경우의 수잖아요. 그치? 그죠? 차는 순서가 물론 이제 승부차기 할 때 그 차는 순서도 굉장히 중요하긴 하지만 여기서는 승부차기 할 선수 5명을 임의로 선발만 하면 되잖아요. 그지? 그래서 11명 중에서 5명을 뽑기만 하는 경우의 수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C는 뭐야? A하고 B가 모두 뽑혀야 돼. A하고 B가 모두 뽑히라는 얘기는 어떻게 하면 돼? 일단 5개의 자리를 마련해. 5개의 자리를 마련해 놓고 이제 A하고 B를 은밀히 부르는 거지. 여기서 이제 부정청탁이 발생. A하고 B가 이제 그 감독님한테 선물을 이렇게 사드렸으면 이제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이 이쁜 자식들, 너희들은 승부차기 차! 이렇게 확정이 딱 해놓고, 그 다음에 나머지 3명만, 이제 그럼 그 11명 중에서 2명이 빠졌으니까 총 몇 명이 남아있는 거예요? 9명이 남아있겠죠? 그 9명의 친구들 중에서 이제 3명만 뽑는 경우의 수라면 거기서는 A, B가 무조건 확정적으로 들어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이제 얘네들만 가지고 이제 돌아가니까 A하고 B가 뽑힌 모든 경우의 수를 셀 수가 있겠죠? 그래서 9C3을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11C5는 뭐 이제 계산을 하시면 되니까 11C5를 계산하는 방법 어떻게 하면 됩니까? 11 곱하기 10 곱하기 9, 11, 19, 아유, 이 뭐야, 이게 8, 그 다음에 7, 이렇게 5개 지나간 다음에, 그 다음에 5, 4, 3, 2, 1 해가지고 계산해 주시면 되겠죠. 저는 뭐 이제 이 정도는 충분히 암산할 수 있으니까요. 뭐 암산하니까 462가 나오네요. 여러분들도 저처럼 수학을 열심히 하면 이렇게 빠르게 암산하실 수 있다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9C3은 이렇게 계산하면은 9C3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9, 8, 7, 그 다음에 3, 2, 1 이렇게 계산하시면은 84가 나온다는 것을 아주 손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460이랑 84 약분을 하면 이 약분도 너무 쉬워. 하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11분의 2가 된다는 것을 아주 손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이거 뭐 약분하시면 되죠. 약분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11분의 2가 된다. 그죠? 절대 왼쪽을 보지 않고 풀었다라는 점을 강조를 드리겠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식으로 풀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 5번하고 문제 6번이 있는데요. 아이고 귀여운 곰돌이 문제도 있고, 그지? 되게 다양한 문제들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이제 좀 풀어보시면 되는데, 이제 풀어볼 때 주의할 거는 뭐야? 여기서 올 때 갑자기 문제 패턴이 바뀌었죠. 전체 사건의 경우의 수분에 특정 사건의 경우의 수는 바뀌지 않았으나 전체 사건의 경우의 수를 구하는 것과 특정 사건의 경우의 수를 구하는 것이 조금 더 경우의 수의 그 측면을 강화시킨 그런 형태의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죠. 문제 5번과 6번도 경우의 수 문제를 잘 해결했던 학생들이 잘 풀 수 있는 그런 패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뭐 충분히 시험에 모의고사나 이런 데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좀 열심히 공부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넘어갈게요. 모르면 댓글을 통해 질문을 해주세요. 그래서 이제 통계적 확률로 들어가는데요. 통계적 확률은 뭐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동전을 던지는 거야. 동전 던지기. 원래 이런 거 학교에서 하면은 엑셀 활용해가지고 얼마나 제가 그래 뭐 나중에 오면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동전 던지기 하는데 이제 100원짜리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또 이순신 장군님 어떻게 돼 있어? 이순신 장군님 이렇게 이순신 장군님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동전 던지기를 하는데 이 동전 던지기를 한 10,000번 던졌어. 10,000번. 그랬더니 예를 들어서 이제 동전이 100원짜리가 499번 나오고 이순신 장군님이 501번 나왔어. 그럼 이제 뭐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야? 그렇지. 대략적으로 선생님, 야, 10,000번 던졌는데, 야, 굉장히 큰일 날 뻔했다. 10,000번 던졌는데 거의 이제 합쳐가지고 1,000번 나오면 나머지 9,000번은 지금 어디로 간 거죠? 그럼 안 되겠죠? 여기 9를 하나 추가해 주시고 여기다가 이제 0을 하나 추가해 주시면은 아주 그런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다? 그치? 총 나온 경우의 수분에 총 나온
그런 확률들로 우리가 계산을 해볼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고 0. 그러면 4999라는 확률이 나오게 되는 거지. 100원짜리 그 뒷면이 나올 확률이. 그 다음에 이순신 장군님이 나올 확률을 구해주세요 선생님. 전체 경우의 수분에 그 다음에 나온 경우의 수 전부 다 처리를 해주시면은 0.5001이라는 확률을 얘기할 수 있겠죠. 그지? 그래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뭐 교과서에서는 어떻게 얘기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수학적인 확률은 어떤 시행에서 각 근원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이 모두 같은 정도로 기대된다는 가정하에 정의하였다. 뭐야? 엄마야 깜짝이야. 여러분들도 깜짝 놀라셨죠? 저는 사실 깜짝 놀랐는데요. 한번 진행해 보시죠. 그런데 우리 주변에는 여러 가지 현상 중에는 각 근원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이 모두 같은 정도로 기대된다고 생각하기 어려운 경우가 흔히 있다. 이게 바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들이지. 예를 들어서 U짝 한 개를 던지는 시행에서 평평한 면과 둥근 면이 나오는 경우는 같은 정도로 기대가 되지 않죠. 이와 같은 경우 반복적인 시행을 통해 각 사건이 일어날 확률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죠? 그래서 U짝 한 개를 여러 번 던질 때 평평한 면이 나온 횟수와 상대도수를 다음 표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그쵸, 이제. 그래서 이제 시행횟수를 500번 했을 때 평평한 면이 32번 나오고 100번 던졌을 때는 65번, 150번 던졌을 때 87번. 그래서 이제 굉장히 많이 던질수록 뭔가 어떤 그 일정한 수치에 계속 근접해 나간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어디 수치에 지금 근접해 나가고 있습니까? 0.6이라고 하는 0.6이라고 하는 이런 선에 굉장히 근접해 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겠죠. 만약에 시행 횟수를 충분히 늘린다면 이 그래프를 처음에는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지만 나중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제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겠지. 그럼 이제 이거를 딱 봤을 때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야? 0.6 정도로 기대된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군요. 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실제로 육가락을 던졌을 때 평평한 면이 나올 확률은 5분의 3 정도로 측정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뭐 대학교 논문에도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시기 바라고요. 어쨌든 근데 이게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지. 육가락을 진짜로 우리가 던진다라고 생각했을 때 이런 식으로도 생각할 수 있을까요? 육가락이 이런 식으로 생겼을 텐데 맞죠? 이렇게 여기 육가락이 이렇게 생겼잖아. 그러면 여기에서의 어떤 그 무게중심도 존재할 거야. 그 공간에서의 무게중심도 여러분들이 또 한번 생각을 해보실 수 있는 부분이고 던졌을 때 맞고 나서 이제 왜 평평한 면이 나오는 그런 확률들이 통계적으로는 0.6이 나오지만 왜 진짜로 그게 10분의 3, 아니 10분의 6, 다른 말로 5분의 3이 나오는지를 이제 물리적으로도 증명할 수 있겠죠. 그지? 그렇게 되면 또 다른 연구 주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지. 뭐 한번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0.6에 가까워지면 알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시행을 n번 반복하여 a가 rn번 일어난다고 생각했을 때 n을 무한히 키워나오면 n을 한없이 커짐에 따라 상대호수 n분의 rn이 일정한 값에 가까워지면 이 일정한 값을 사건 a가 일어날 통계적 확률이라고 한다라고 정의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풀 때는 정의는 이렇게 하지만 우리가 이제 실제로 많이 실험을 해볼 수는 없으니까 고교 과정에서는 그냥 500번 나왔다. 근데 나온 결과 300번이다. 그럼 얼마다? 이제 확률이 5분의 3이다라고 이렇게 간단하게 계산하는 정도로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쭉 한번 읽어보면 현실적으로 시행횟수 n을 한없이 크게 할 수 없으므로 n이 충분히 클 때의 상대호수 n분의 rn을 통계적 확률로 사용한다. 그죠? 그래서 한편 어떤 시행에서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이 P일 때 그 시행횟수 n을 충분히 크게 하면 사건 A가 일어나는 상대호수 R분의 R은 수학적 확률 P에 가까워진다는 것이 알려져 있다. 이건 이제 알려져 있다라는 용어는 이제 증명을 해야 하지만 고교 과정에서는 너무나 수학적인 지식이 약하기 때문에 우린 증명할 수 없으므로 그냥 받아들이자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뭘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로 나온 확률은 이제 n하고 r은 이렇게 있을 때 n하고 r이 있을 때 그 n이 한없이 커질 때
커질 때 요 값이 이 t에 근접할 때 그 값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다. 이거를 통계적 확률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통계적 확률과 수학적 확률은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제가 방금 농담처럼 얘기했지만 동전을 10,000번 던지면은 이제 100원짜리 모양이 있는 뒷면이랑 그다음에 이순신 장군님 모양이 거의 비슷한 형태로 이렇게 나오듯이 실제로 나오는 확률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2분의 1로 우리가 처리했으니까 0.5인 거잖아요. 이 두 수치 모두 0.5랑 굉장히 근접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시행 횟수를 굉장히 많이 늘려가면 늘려갈수록 이 0.5라는 수치와 비슷해질 겁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로 한번 또 넘어가 보면요. 예제 3번을 우리가 또 풀어버릴 수 있는데요. 오른쪽 표는 2015년 우리나라에서 출생한 남녀 각 10만 명 중에서 각 연령까지 생존할 것으로 예측되는 사람들의 수를 나타낸 생명표이다. 야, 이런 무시무시한 표를 만들다니. 그래서 어쨌든 출생한 사람들 한번 볼까? 80세까지 이제 그럼 이제 남자 절반은 날아가는 거냐. 이 3만 5천 명, 3만 4천 명 이제 어디로 간 거야? 뭐 어디로 갔겠죠, 이제. 근데 여자들은 굉장히 많이 살아남을 것으로 예측되잖아요. 실제로 KOSIS 국가통계 포털에 나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하나의 힌트를 얻을 수 있겠네. 이런 거 괜히 적어주는 게 아니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접속을 해서 보면은 재미있는 통계 조사들을 굉장히 우리가 많이 알아볼 수 있겠네. 그죠? 이런 통계 조사들을 우리가 알아볼 수 있다면 이런 수치들을 우리가 이것이 제대로 조사된 수치인 것인지 통계적인 어떤 오류는 없는지를 우리가 아주 잘 찾아볼 수 있는 재료를 만들 수 있겠네. 요 포털 사이트 아주 중요한 사이트 한번 좀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활동을 하거나 그럴 때 한번 많이 이용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20세의 남자가 앞으로 40년간 생존할 확률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20세의 남자 요 친구들이 99,403명이 지금 생존해 있는 상황인데요. 그 다음에 60세가 될 때는 지금 몇 명이 되어 있는 거야? 그러면 이제 90910 그렇지 99,910명이 살아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40년간 생존할 확률이라고 하는 것은 40년간 생존할 확률이라고 하는 것은 20세의 남자들이 60세가 되었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만큼 생존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으니까 요것의 확률을 그대로 계산해 주시면은 0.91이 나오게 됩니다. 맞죠? 뭐 정확하게 계산하면 0.914 정도 나오게 되는데요. 뭐 저는 이런 건 충분히 암산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소수 세제자리에서 반올림 하라고 했으니까 반올림을 해주시면은 뭐가 나온다? 시작! 0.91 이렇게 나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40세의 여자가 앞으로 40년간 생존할 확률 이렇어요. 그럼 40세의 여성은 98,738명이 지금 생존해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이제 80세까지 생존할 확률은 이제 80세 되면은 77,662명 생존을 해 있을 테니까요. 그래서 이제 통계적으로 딱 보면 이렇게 계산을 했을 때 0.79가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지? 근데 방금 전에 제가 설명해 드렸습니다만 이거는 어떻게 보면 통계적인 예측에 불과한 거잖아. 그죠? 2015년에 태어난 사람들이 이 정도로까지 살 것으로 예측된다라는 거잖아요. 그지? 그 예측은 그러면 실제로 이 2015년에 태어난 사람들이 지금 20살인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친구들이 일단 요만큼이 됐는지를 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친구들이 40년 동안, 20년 동안 생존할 확률이 진짜 이렇게 0.914가 되는지를 아니면 이 확률보다 훨씬 높아졌을 수 있죠. 0.9, 7 이렇게 더 높아졌을 수도 있잖아. 나중에 미래에 가면은 의학기술이 더 발달하고 이제 차 사고 같은 거 안 나게 이제 자율주행 자동차 뭐 이런 거 나오면은 갑자기 생존율이 확 올라갈 수도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통계의 오류라고 또 볼 수 있겠죠. 그런 자료들을 여기서 많이 찾아볼 수 있다는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그래서 이제 확률의 기본 성질까지 하면은 요번 파트가 끝이 나는데요. 자, 한번 보도록 하죠. 일단은
표본 공간에 각 근원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이 모두 같은 정도로 기대될 때, 그러니까 수학적 확률을 우리가 마음껏 적용할 수 있을 때 확률의 성질을 알아보자 라고 되어 있어요. 어떤 시행에서 임의의 사건 A는 표본 공간 S의 부분 집합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임의의 사건의 어떤 그 경우의 수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건의 경우의 수라고 하는 것은 하나도 안 나올 수도 있고요. 하나도 안 나오는 것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뭐라 그래야지, 전체의 그 표본 공간 S의 원소의 개수랑 비교해가지고 똑같아지는 경우까지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양변을, 이 세 변을 전부 다 그 표본 공간 S, NS로 전부 다 나눠버리고 나면은, 여기다도 이제 NS를 분모에 딱 써버리고, 그 다음에 NS를 딱 분모에 써버리고, NS를 분모에 써버리면, 여기서 이제 이렇게 양변을 나눌 수 있는 이유는 NS는 절대로 0이 될 수 없기 때문이죠. 그치? 표본 공간 S는 공집합일 때를 다루지 않는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절대로 0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거를 계산하고 나면은 이거는 0이고요. 이거는 이제 NS분의 NA니까 이거는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이 되겠죠. 그리고 이 친구는 1이 되니까 결국에 확률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보시면은 이렇게 되겠네. 확률이라고 하는 것은 0과 1 사이에 존재하는 어떤 숫자일 수밖에 없네요. 당연하지. 어떻게 생각해보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전체 경우의 수분에 특정 사건의 경우의 수를 쓰다 보면 당연히 분모가 훨씬 더 크고 분자는 조그마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도 걔는 1보다는 작아질 수밖에 없는 거지. 혹은 이 두 개가 만약에 같아지게 되면은 아예 딱 1이 될 수 있는 거고요. 만약에 아예 이 친구가 진짜 0이 됐어. 0이라는 숫자가 돼버리면 뭐도 될 수 있는 겁니까? 0까지도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어떤 특정 사건의 그 확률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0과 1 사이, 0이 되기도 하고 1이 되기도 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특히 표본 공간 S와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 사건 S에 대해서 1이라고 하는 확률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냥 S가 일어날 확률인 거야.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 주사위를 던졌는데 주사위 한 개를 던졌는데 1부터 6이 나올 확률. 이러면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뭐라고 얘기해야 돼? 당연히 1이라고 얘기해야 되지. 왜? 전체 경우의 수분에 특정 사건 1부터 6이 나오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야? 6가지니까 1이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100% 일어날 확률이 100%인 사건을 이제 확률을 구하시오 그러면 1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 사건, 막 주사위를 한 개를 던졌는데 갑자기 1에서 6이 아니고 뭐가 나오는 겁니까? 갑자기 이제 뭐가 나온다고 생각해 볼까? 아니 왜 안 돼? 마이너스 26이 나올 확률. 주사위 한 개를 던졌는데 막 갑자기 마이너스 26이 나와. 그런 경우는 있어요, 없어요? 전체 경우의 수분에 특정 사건의 경우에서 0 해가지고 0이 나올 수 있겠지? 그래서 절대 일어나지 않는 사건들은 확률이 0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건들에 대한 확률들에 대한 그 성질들을 한번 알아보았고요. 문제 8번은 여러분들이 가볍게 풀어볼 수 있는 수준이니까 더 이상 풀지 않겠습니다. 이번 시간 좀 길었는데 여러분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번에도 역시 좋은 강좌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면서 오늘 강의를 듣느라 수고하셨습니다.